할드 이간 상담학자죠. 심리학자인데 현재 문제를 과거 사건과 인과관계를 갖는 것을 쓸모없다고, 과거에 있는 문제를 현재하고 이렇게 인과관계 연관된다는 것을 쓸모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하기를 한 사람의 과거가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 생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아니진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의 과거를 결코 다룰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루 하되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에, 지금 현재 상황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현재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그 문제가 분명히 현재 중요한 강조하지만 과거 주목이 하다. 그래서 그 과거가 또 현재 모든 것을 주장하고 결정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약간 감론적인 것을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PC의 주장도 역시 현재 발생된 문제 행동에 숨겨진 어떤 근원이죠. 그 문제점, 그 풀이되는 것, 그런 부분을 찾으려는 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상담에서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주장은 약간 다르게 했었죠.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고 과거의 원인을 밝혀봐야 건설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에서 과거에서 어떤 문제집이라든가 뿌리 같은 어떤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관을 맞추어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그런 주장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과거와 현재 지금에서 분리해서 유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과 지혜를 갖추지 않은 말이 되겠죠. 자, 지금 과거 질문, 현재 질문이었죠. 그럼 미래 질문이라는 것도 이게 분명히 시이기 때문에 자, 그럼 미래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알아보겠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먼저 충분히 분석, 이해, 진단해야 회복을 위한 처방이 가능하겠고 진단은 상담 기간 내에 지속해야 한다. 자, 미래 질문이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를 모으는 보는 미래 질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재라든가 또 가지고 있던 과거의 문제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게 한 상태에서 이제 미래의 점을 보충이 돼서 이렇게 끄집어내야 한다, 진단해 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항상 앞에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상담 기간 내내 바로 이 미래 질문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진단은 처방과 동시에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질문을 통한다는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진단하는 그 과정과 처방이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진찰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질문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의 시제를 염두에 두고 입체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옳다 한다가 아니라 다방면하게 이 세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입체적으로 사용해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즉 내담자의 문제를 미래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바로 미래의 질문이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내담자가 찾아온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라서 그래서 미래가 없다는 것은 물론 비관적이 되겠죠. 혹시나 비관적 인생을 가지고 좌절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혹시라도 비관에 의해서 미래를 저버리고 자살하는 것을 자기 생에 하려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문제점을 먼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자,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 이야기를 할 때 과거와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를 넓게 확장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미래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재와 과거의 어떤 문제를 연관시켜서 오히려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사고를 넓게 할 수 있는 지금 좁은 마음으로 쩌스러운 마음으로 가졌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소망이나 희망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과거 현재 문제들이 이렇게 무마될 수 있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미래 질문을 통해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담자는 미래한 질문, 자, 미래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매우 짤막한 윤곽을 드러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다가오지 않고 생각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진 그 한계에 대해서만 생산해 있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짤막한 윤곽만을 드러내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담자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도출을 했다면 훨씬 더 쉽게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상담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워드 스톤이라는 사람은 강조하기를, 특히 우리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미래에 대해서, 바로 과거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해서 소망적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이어야 한다고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과거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미래적인 어떤 희망의 소망에 그런 열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치료제로 삼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강박증, 불면증, 망상증, 굉장히 무거운 거죠.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남이 도저히 대신해줄 수 없는 자기가 그대로 안고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어두운 부분의 문제들이죠. 자, 이런 심리적인 문제로 상담하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은 바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 소망적인 어떤 그런 점을 통해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적으로 볼 때 과거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불면 현상, 잠을 자지 못하는 현상을 그런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미래의 보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 불안하고 강박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 물론 과거의 문제로 인할 수도 있지만은 미리 다가오지 않은 미래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서 바로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많은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소망에 관심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과거의 수치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상담하는 사람이겠죠. 내담자의 소망에 관심을 초점을 해야 되는데 그 소망보다는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라든가 억울함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나간 과거의 일은 과거이고 차라리 우리 신앙적인 어떤 미래 소망을 통해서 미래 꿈을 가지고 과거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을 바로 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간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긍정적 미래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죠. 과거, 현재, 어두운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진명을 하지 말고 어차피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먼저 붙여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게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도출해주면 차라리 미래의 소망을 먼저 끄집어내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과거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하는 사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자는 의식적으로 내담자에게 미래와 소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미래 질문을 통해서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소망과 긍정적 미래에 대하여 민감성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관찰하여 질문할 수 있어야 하며 긍정적 미래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지지와 용기를 제공해야 한다. 역시 미래의 꿈을 가지고 밀어주고 지대주고 용기를 붙여가지고 바로 과거의 문제점을 빨리 잃어버릴 수 있는 법원에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뚫어주한다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적 질문을 바라봤었죠. 과거 질문, 현재 질문,
자기의 질문을 가졌는데, 자, 또 다른 질문의 종류에서 개방적 질문이 있고 폐쇄적 질문이 있겠죠. 자, 질문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질문하면은 묻고 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대에 의한 질문을 있을 수 있겠고, 또 질문에도 개방적 질문이 있고 또 폐쇄적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심하게 분석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개방적 질문은 뭔가? 자, 개방적 질문은 내담자가, 즉 찾아온 내담자가 예, 아니요 또는 단답형의 답변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말하도록 하는 형태의 질문이 바로 개방형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했어요. 자, 단답형이면 자, 어땠습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단답형의 그 질문을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통괄적인 질문. 예를 들자면 당신의 미래 아니면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해결책이라든가 아니면 꿈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예, 아니고 아니겠죠. 바로 이런 개방적인 질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개방적 질문에 의한 대답은 상관없습니다. 대답을 하기 때문에 대답자의 반응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바로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하게 되므로 바로 폐쇄적 질문보다는 좋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볼 때 바로 바라볼 때 개방적 질문과 폐쇄적 질문이 있는데 어느 질문이 유리한가? 되도록이면 개방적 질문을 유도하자라고 먼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 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음에 다루겠죠. 어떤 질문들이 장점이 있고 문제점이 같이 있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전차적인 조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알아볼 것은 개방적인 질문은 자기 주관을 폭넓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답을 유도하는 게 개방적 질문이고, 바로 폐쇄적 질문은 질문의 대답이 예, 아니요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바로 폐쇄적 질문이다라는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공부하는 데 훨씬 더 쉽게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개방적 질문이 폐쇄적 질문보다는 내담자의 분석 효용성이 더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고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을 두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내담자의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은 마음가짐, 상태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질문을 해야 개방형 어떤 질문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개방적 질문의 형태는 영어의 표현을 많이 하죠. 정중하게 보면 우주라든가 체류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단답형이 아니라 어떤 생각, 이렇게 하시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지금 대입해서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현처럼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것 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사람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고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이 이와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형태가 될 것인데 이런 질문은 내담자가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질문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받으면서 교육받는 질문, 그러면서 대답한다는 것은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이 먼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어떤 세계를 이렇게 마음껏 스스로 없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더 많은 감화를 자극하기 위해서 개방적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는 내담자의 사실이나 경험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느낌, 정서, 가지고 있는 감정 등 그런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적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유도해야 게 낫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적 질문은 내담자의 태도, 가치, 관점,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의견,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사고, 감정까지 이끌어내어 촉진적 상담 관계를 여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통괄적이고 아니면 어떤 상담 의미에서 쉽게 귀한 거로 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앞에 좀 해결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개방적 질문이 이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를 그런
질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익하다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렇다고 모든 것이 개방적 질문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직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개방적 질문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대적인 시각을 한번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자, 개방적 질문이 가지고 있는 단점 또는 위험성이라는 게 분명히 그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개방적 질문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개방적 질문입니다. 질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 질문이 가지고 있는 자, 개방 여기가 맞죠? 개방적 질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 반응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유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자유로운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은 질문이므로 답변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내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예기치 않게 심지어 질문을 설명하기 위한 전혀 엉뚱한 내용의 이야기로 화제로 돌릴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개방적 질문은 굉장히 폭넓은 분야를 이렇게 어떤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그 상담의 주제에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지금 해결책이라든가 하나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을 개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대답을 그 물어보는 취지를 바로 듣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감정을 이렇게 다 표출해버려서 그 질문의 직접적인 요지가 뭔가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동등서답이 될 수 있고 표출된 그 사람의 바로 얻을 수 있는 그 대답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은 개방형 질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가 동등서답을 한다든가 상당히 진행이 자칫 어긋나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내담자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예기치 않게 심지어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혀 엉뚱한 내용의 이야기로 화제로 걸 수 있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지금 개방적 질문에서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이라 이런 점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폐쇄적 질문은 반대죠.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태, 사실, 자기가 해왔던 경험, 이런 것들 단순하게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바로 폐쇄적 질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한 답변을 통해서 내담자를 분석 이해할 수는 없죠. 단순한 자꾸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질문을 여러 번 중복 반복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답형의 어떤 폐쇄적 질문은 극히 제한적 정보만을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만 얻게 될 뿐 좋은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 질문이 장점이 더 많고 폐쇄적 질문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질문이다. 라고 약간 비중이 기운 그런 두 가지의 질문 형태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폐쇄적 질문은 단답형, 아니요. 그때 그런 사실을 어떤 그 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문제점의 어떤 강조가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질문할 때 과거에 그 했던 행위를 옳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은 아니요. 그것도 아니요. 되겠죠? 이런 감각적 폐쇄적 질문을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폐쇄적 질문은 답변이 단순하여 곧 이어 상담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위해서 곧바로 다른 질문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상담자가 빈번한 질문을 하게 된다.
자, 그 사람의 상태, 심리적, 아니면 속내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예, 아니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만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질문을 계속 연이어서 이렇게 풀어보야만이, 질문 공부를 해야만이, 이렇게 그 모든 질문의 답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이루어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시간과 맞는 또 상담 형태가 딱딱이고 굳어지고 이렇게 차츰 지려지는 어떤 그런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담자는 신문을 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상담을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동적인 태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계속 회대적 질문을 하니까 상담자가 자기의 어떤 폭넓은 자기 감정을 얘기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질문을 그냥 예, 아니오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갖기 때문에 이 상담은 그냥 예, 아니오 대답하는 백말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 상담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벽에 부딪히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듭니다. 자, 내담자가 상담을 마치 20곡의 질문 있죠. 어떤 문제를 주고 나서 20곡 물어봐서 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20곡의 질문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그런 착각을 한다면은 상담 관계가 다르게 문제되지 않고 형성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 초기 단계인 바로 화제의 유도에서는 폐쇄적 질문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기입니다. 바로 시작되는 전이니까 어떤 주관적인 문제를 유도하기보다는 단답형으로 어떤 일로 어디가 문제 있었습니까? 지금 마음 심리 상태가 좋습니까? 슬픕니까? 우울합니까? 기쁩니까? 나쁩니까? 이런 단답적인 문제로 먼저 폐쇄적 질문을 통해서 차차 질문을 열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이런 질문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제한된 사실만을 매우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좋지 않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은 서두에 바로 상담 초기에 잠깐 이렇게 어떤 화제의 유도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한 유도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담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폐쇄적 질문은 좋지 않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가 상담에 적극적인 태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동적인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질문의 형태에 대해서 건데요. 그러나 개방적 질문을 하게 되면 한 번의 질문에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방적 질문과 지금 폐쇄적 질문을 번갈아가면서 비교로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죠. 자, 대개 초보 상담자의 추가력을 분석해 보면은, 자, 초보 상담자들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상담하는 내용을 다 기록을 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기록을 합니다. 한 컴퓨터는 키보드를 치는지 아니면 편을 적든지 하겠죠. 그 대화 내용을. 그 모아놓은 걸 추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어록을 분석해 보면은 폐쇄적 질문이 많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베테랑의 상담자라든가 유명한 상담자 말고 이제가 상담을 시작하는 초보 상담자들 이런 사람들의 추구를 보면은 되게 폐쇄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요? 이런 질문을 유도하는 게 많다는 것이겠어요. 자,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한 폐쇄적 질문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극히 단순한 정보지만 내담자의 반응을 매우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는 상담자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폐쇄적 질문을 무조건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대답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내면의 다양성을 나타내지 못한 아니면 감정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화 자체라든가 상담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대화를 기피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올 때는 바로 단답형, 폐쇄형 질문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말문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바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폐쇄적 질문은 답이 쉽겠죠?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쉽게 질문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폐쇄적 질문도 나쁜 것 같지만은 결국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상담 모습이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폐쇄적 질문의 형태는 통상 내담자를 깊이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고 질문을 빈번하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 두 번 다룬 문제죠. 그래서 폐쇄적 질문은 그 예, 아니요의 어떤 그런 단답형이기 때문에 질문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같은 게 있다, 발생할 수 있다. 내담자가 느끼기 때 내가 지금 치료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하러 온 것인데 왜 나의 죄를 충분히 많아?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제 질문 나왔었죠. 과거 질문, 현재 질문, 미래 질문, 그리고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적 질문과 간접적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목을 보면 바로 어느 게 간접적이고 어느 게 직접적일 거야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판단하고 상담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적 질문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단도직입적이며 직설적 문장 형태로 질문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직접적 질문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곧바로 한 질문이 되겠어요. 직설적 문장 형태로 질문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때 왜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직설적이죠. 바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직접적 질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다른 개념으로는 전형적인 의문문 형태로 질문하는 것을 직접적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무엇이었죠?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자,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말 그대로 의문형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질문은 또 바꿔서 의문형 질문이다 라고 말씀도 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직접적 질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질문이라고 유형이라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칫 잘못하면은 내담자로 하여금 신문을 당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여 불쾌감을 유발시키겠습니다. 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또 대답하도록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난감할 수 있겠죠. 인간인지라 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직설적인 질문보다는 간접적으로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칫 잘못하면은 취도나 신문이나 범죄자를 자른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두려워서 불안감으로 마음을 닫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접적 질문은 의문문이 아닌 형태로 문맥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의미한다. 반대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그렇다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랬을까? 이게 좀 간접적으로 의미하면서 말하는 그런 질문이 바로 간접적이 되겠죠. 자, 이를테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단도직입적 또는 직접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문보가 아닙니다. 자, 의문보로 끝나지 않는 서술적 형성은 우리가 보통 말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문장의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에서 실제 내용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묻는 구조의 질문입니다. 자, 그때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 같으면 포토사를 생각했으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간접적인 어떤 그 감정을 표출해주는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대답을 바라는 형태, 그런 질문이 바로 간접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효율적인 상담이 있다는 게 되겠죠. 자, 서술적 형성문 형태에서 실제 내용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랬습니까? 이랬습니까? 하고 물음표 있죠. 패스점 마크를 써있지 않는데도 형성문 어떤 그런 형태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것을 간접적 질문을 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간접적 질문은 내담자를 존중하며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질문처럼 들리지 않고 지금 부끄럽거나 아픈 데를 건드리지 않고 내담자가 질문 공세를 받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바로 내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간접적 질문이다 라고 한 번 더 우리가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비자발적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자의 질문은 내담자의 저항을 내담을 한번 더 들어갔네요. 질문할게요. 내담자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간접적 질문이 훨씬 더 거부감을,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치가 있고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바로 상담 기법이다, 질문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질문도 이렇게 아까 말한 게 있었죠. 우리 앞에 다루었던 그 두 가지 질문 형태 그리고 회사이라든가 직접적 아니면 꼭